네, 안녕하세요. 벤치 매뉴얼의 QM 벤치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마더보드로 또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됐는데, 최근에 이제 그래픽 카드를 주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마더보드를 하게 됐는데, 인텔 플랫폼이 아니고 다시 라이젠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제 AMD 라이젠 5000 시리즈 CPU를 지원하는 프라임 B50MA 와이파이 2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걸 들고 온 이유가 있는데, 완전히 새로운 제품은 아니에요. 사실 이 제품이. 그러니까 기존에 B50MA 그리고 와이파이 모델이 있긴 했는데 좀 소소한 변경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델명을 보면 와이파이 2라고 되어 있죠. 이 2의 의미는 뭐 후속작 그런 개념보다도 이제 버전 2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적합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개정판 또는 뭐 리비전 성격의 모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과연 어떤 게 변했는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마더보드 이렇게 구매 고려를 하실 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이제 제가 직접 사용하고자 할 때 이렇게 보급형 모델을 고를 때도 있지만, 보통 이제 제 지인들이나 또는 견적 의뢰가 왔을 때, 야, 무조건 가성비 좋게 해줘. 뭐 보드 그런 거 비싼 거 필요 없고 가성비 좋은 모델로 좀 추천을 해줘라.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보통 그 조금 저렴한 모델들, 10만 원대 초중반 모델들 이렇게 구매를 고려를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고려할 때마다 고민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모델들 보면 아예 전원부 방열판이 없는 모델도 있고, 또는 저렇게 부실한 히트싱크로 발열 감당이 될까? 또는 5600X가 아니라 5800X 같은 CPU를 써도 될까? 이런 걱정이 들 수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제품도 사실 전원부 구성이라든지 히트싱크가 뭐 빵빵한 구성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5800X를 오버클럭도 해보고, 그랬을 때 과연 마더보드가 어떤 작동 상태라든지 안정성에 이상이 없는지 그런 부분도 같이 진단을 할 테니까, 혹시나 보급형 본체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오늘 벤치 매뉴얼을 끝까지 한번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 제품을 살펴볼게요. 먼저 패키지, 패키지 디자인이고, 이게 모델명에 M이 들어갔잖아요. M이 들어갔다는 건 이제 M-ATX, 즉 마이크로 ATX라는 폼팩터 규격을 자랑하는데, M-ATX 폼팩터라는 거는 일반적인 ATX 표준 폼팩터보다 길이가 짧아졌습니다. 그래서 길이가 짧아져서 뭐 여러 가지 확장 카드라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고, 나는 그냥 그래픽 카드 정도 하나만 장착하면 돼. 이 정도 니즈를 갖고 계신 소비자분들이 사실 합리적으로 선택할 때 많이 고려하시는 그런 모델이죠. 그래서 이제 그 마더보드 상자도 이렇게 좀 정사각형에 가까운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면을 보면은 뭐 프라임 B50MA 와이파이 2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에이수스 모델명 표기 정책이 바뀌어서 기존에는 와이파이 그 기능을 지원하는 모델들이 괄호로 표기가 됐거든요. 와이파이 괄호. 근데 지금은 괄호 표기법을 없애고 그냥 당당하게 와이파이 지원한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와이파이 모듈을 지원하는 마더보드는 그렇지 않은 모델보다 조금 더 단가가 상승하겠죠. 자, 그래서 전면에는 뭐 평범하니까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측면을 보면은, 측면에는 이렇게 스티커가 하나 있네요. 오늘 소개할 제품은 이제 대원 CTS에서 유통하는 제품인데, 워런티 무상 AS 기간은 3년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패키지 뒷면이고요. 패키지 뒷면 전반적인 레이아웃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단에는 이 마더보드 모델에서 자랑하는 주요 특징들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먼저 게이밍 오디오, 게이밍 오디오 기능, 그 다음에 OX 프로텍션, 그러니까 5개에 달하는 어떤 안정성 기술이 적용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RGB 헤더, 이게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어드레서블 헤더가 젠2, 어드레서블 헤더 젠2, 그러니까 5V죠. 5V 헤더를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펜 익스퍼트, 이거는 뭐냐면 이제 모니터링 칩셋에서 각 칩셋이라든지 전원부라든지 이런 쪽에 온도 모니터링을 통해서 그 온도에 맞는 어떤 구체적인 펜속을 사용자가 세부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그런 기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B550M 칩셋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AM4 소켓이고요. 라이젠 5000 시리즈와 꼭 맞는 그런 모델이라고 볼 수 있고요. 바로 패키지 열어서 본체와 액세서리 구성을 보도록 할게요.
자, 보급형 제품이니까 그렇게 액세서리가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와이파이 제품이니까 이렇게 안테나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본체를 꺼내주고요. 그리고 이제 하단에 좀 액세서리가 깔려 있을 것 같은데, 네. 자, 요거는 이제 빈 박스는 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빈 박스는 이제 아래 넣어둘게요. 자, 일단은 본체를 보기 전에 아까 제가 처음 보여드렸던 이 안테나, 네, 뭐 에이수스 보드, 즉 와이파이를 지원하는 모델들은 다 이렇게 생긴 안테나를 제공하고 있는데, 제가 이걸 직접 사용을 해봤거든요. 사용해봤는데 일단은 이게 받침대고 이게 안테나입니다. 디자인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어요. 심플하고 그 다음에 좀 멋스럽기도 합니다. 약간 ROG 감성이 느껴지면서도 좀 싸구려처럼 보이지 않는 그런 디자인 감성을 자랑하는데, 조금 단점도 있어요. 어떤 게 단점이냐면 이 받침대가 무게감이 없다 보니까 요거를 안테나랑 받침대랑 결합을 해가지고 어디다 거치를 해놨을 때 완전히 평평하지 않거나 조금 표면이 조금 마찰력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금만 건드려도, 그러니까 자그마한 충격에도 넘어질 수 있다는 점, 네, 그거를 고려하시고 안전한 곳에 이렇게 설치를 해두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정할 수 있는 어떤 그 단단한 고무 패드라든지 아니면 뭐 양면 테이프 그런 게 같이 제공이 됐다면 훨씬 더 사용자 입장에서 조금 감동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쉬워요. 에이수스 안테나 모델 공통 사항이었고요. 자, 그 다음 뭐 사타 케이블은 뭐 평범하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아이오 실드. 네, 뭐 중급형이나 고급형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오 실드가 통합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표면도 그냥 단순히 그 쇳덩이 같은 이런 느낌이 아니고 이제 좀 표면 마감 처리도 되어 있고 이제 컬러도 들어가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완전히 기본 모델에 속하기 때문에 그런 별도의 디자인적 요소나 마감 요소는 없다는 거, 그냥 완전히 평범하다, 그렇게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편 설치 인쇄물, 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마더보드 테크니컬 업데이트 이렇게 간단한 안내 인쇄물이 있고, 그 다음에 간편 설치 가이드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펼치면은 간단하게 이미지를 통해서 기본적인 부품 결합, 물리적인 결합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나타낸 건데, 물론 다국어를 지원하기 때문에 중간에 한국어로도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 간단하게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 이해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사실 이런 간편 설치 가이드는 웬만한 업체는 다 한국어를 지원하고 있죠. 사실 한국이 그렇게 작은 시장이 또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설치 디스크 이렇게 매뉴얼을 제공하는데, 네, 제가 이제 계속 말하는데 이 설치 디스크는 이제 DVD거든요. CD가 아니라 DVD로 제공을 하는데, 여러분들 요새 이 ODD 드라이브, 즉 광학 디스크 드라이브를 사용하시는 분은 거의 없죠. 네, 그래서 보급형 모델이라도 이제 USB를 제공하는 그런 성의를 보이면 어떨까? 이것도 좀 아쉬움이 드네요. 이거 꺼낼 일이 없으실 겁니다, 대부분. 그 다음에 이제 매뉴얼. 네, 매뉴얼. 아무래도 이제 고급형 제품보다는 이제 매뉴얼의 두께가 얇은 편인데, 아쉽게도 한국어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다 영어예요. 여기 보시면 다 영어입니다. 네, 그래서 영어라서 조금 접근성 면에서 불편하기는 한데, 제가 이제 마더보드 매뉴얼을 진행할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항상 강조 드리는 건데, 본인이 컴퓨터 중급자라고 해도 마더보드는 한 번씩 이렇게 정독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각 포트, 그 다음에 슬롯, 그런 것들을 결합했을 때 어떻게 셋업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좀 상세하게 나와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뭔가 막히는 게 있으면 퀘이사존에서 질문하셔도 좋고, 퀘이사존 질문하셔도 좋은데 한 번쯤은 마더보드 읽어보시는 걸, 매뉴얼을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액세서리 소개가 끝났으니까 바로 본체를 비닐에서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들이 물론 항상 총알이 충분하면 좋은데, 예산이 넉넉하지 않을 때, 혹은 뭐 낮은 가격순으로 정렬을 한다든지, 조금 저렴한 모델을 볼 때 한 익숙한 그런 모델을 검색했을 때 볼 수 있는 익숙한 비주얼인데요. 제가 어떤 부분에서 익숙하다고 말씀드리냐면, 일단 아이오 실드가 통합적인 그런 디자인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아이오 푸트부가 썰렁하죠. 썰렁하고 별도의 아이오 커버도 없습니다. 그리고 위쪽 상단에 있는 전원부는 좀 노출되어 있는 형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 있는 전원부 라인은 이렇게 히트싱크가 딱 하나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드웨어 부품에 대해서 조금 이제 고급스러운 제품 라인업을 원하시고 또 값비싼 하이엔드 유저 측면에서는 이런 마더보드를 그냥 패스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여러분 이거를 한번 좀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는 게 좋은 마더보드일수록 바이오스 구성이라든지 전원부 품질 그리고 확장 인터페이스, 포트, 감성, 그 다음에 기능 이런 것들이 당연히 좋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순수하게 성능을 추구할 때, 즉 게임이 됐든 작업이 됐든 순수하게 성능을 추구할 때는 저렴한 마더보드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CPU 본연이 가지고 있는 풀파워를 얼마든지 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감성보다는 조금 실속적인 그런 구성 또는 지인 컴퓨터 조립을 할 때는 이런 보급형 모델을 충분히 고려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보급형 모델을 고려할 때 이제 걱정이 들죠. 이 전원부 이렇게 휑한 거 괜찮을까? 이 히트싱크 이렇게 딸랑 하나 히트 파이프도 없는데 괜찮을까? 이런 걱정 많이 하시는데 저도 당연히 이해합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가 직접 테스트한 결과를 이따가 공개를 해 드릴 텐데 그 테스트 결과를 보면서 말씀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시 이제 마더보드 디자인으로 돌아와서 아까 제가 M-ATX 폼팩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마이크로 ATX 폼팩터이기 때문에 좀 짧은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DDR4 메모리 슬롯이 4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네, 그 다음에 오른쪽에 24핀, 그 다음에 이제 USB 3.2 Gen 1 핀 헤더, 그 다음에 SATA 포트는 하나, 둘, 셋, 4개. 그리고 칩셋 히트싱크가 조그맣게 아주 귀엽게 있네요. 네, 에이수스 엠블럼이 각인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픽카드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슬롯은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0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M.2 히트싱크는 없고 M.2 슬롯이 이렇게 2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최근에 튜닝 용품을 많이 쓰다 보니까 그 RGB 핀 헤더 구성 많이 궁금하시잖아요. 네, 상단에 네, RGB 헤더 12V RGB 헤더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단에도 있습니다. 여기 이제 잘 보이실까 모르겠는데, 네, 여기 하단에 12V RGB 헤더가 또 하나 있고요. 그 다음 왼쪽에는 어드레서블 네, RGB 헤더 5V짜리 하나가 이렇게 총 3개, 네, 3개의 RGB 헤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하단에는 이제 프론트 패널이라든지 오디오라든지 USB 2.0 그런 핀 헤더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여기에 오디오 칩셋이 있는데 이 오디오 칩셋 회로에서 주황색 LED가 깜찍하게 점등이 되는 구성이고요. 그 다음에 다시 상단으로 넘어오면 CPU 보조 전원 단자는 이제 8핀 하나로 네, 간단한 구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더보드를 가지고 어떤 CPU의 어떤 극한적인 오버클럭을 한다, 굉장히 하드코어한 세팅을 도전한다, 그렇게 목표를 설정했다면 사실 이 보드는 적합한 구성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적당하게 PBO라든지 적당한 오버클럭을 지향하시는 분들한테 알맞은 보드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메모리 오버도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IO 포트를 볼게요. 네, IO 포트 상단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PS2, 네, PS2 콤보 슬롯이 있네요. 여기에 이제 구형 PS2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키보드나 마우스 연결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USB 3.2 Gen 1 타입 A 포트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총 4개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급형 보드니까 내장 그래픽 출력을 위한 포트도 마련이 되어야 할 텐데 D섭 단자, 그 다음에 DVI, 네, D네요, D. 여기 일자로 되어 있으면 D입니다. DVI, D, 그 다음에 HDMI 포트 이렇게 3개가 있어요. 이제 이런 출력 포트 구성에서 살짝 아쉬움이 드는데, 어떤 부분이 아쉽냐면요. 출력 포트를 이렇게 다양하게 지원하는 건 좋은데, 사실 요즘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는 출력 포트는 HDMI나 이제 DP거든요. 근데 DP 출력이 없다는 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아쉬운 구성이 아닌가. 사실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했으면 다른 걸 빼더라도 네, DP를 넣어준 게 좋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하단에는 USB 3.2 Gen 2 타입 A 포트가 이제 2개가 마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와이파이 네, 모듈이 이렇게 탑재가 되어 있는데, 제가 아까 이 와이파이 2 모델이 와이파이 1 버전에서 조금 변화가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바로 와이파이, 즉 무선 네트워크 모듈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와이파이 2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 미디어텍 칩세트를 사용해 가지고 블루투스 5.2 그리고 와이파이 6를 지원하는데, 기존 모델은 블루투스 5.1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버전 업데이트가 돼서
5.1을 지원하는 대응하는 그런 와이파이 모듈로 교체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램포트, 리얼텍 램포트가 있고요. 기가비트입니다, 당연히. 그리고 아래쪽에는 오디오 잭 3개가 이렇게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네, 고급형 모델에 비하면 사실 초라하긴 한데 기본형 모델을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USB 포트 6개에 뭐 와이파이도 지원하고 그러니까 기본에 충실하고 좀 실속을 챙기시는 분들한테는 이 정도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만 USB 확장 장치를 많이 사용하시고 뭐 예를 들면 뭐 USB도 쓰고 헤드셋도 쓰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와이파이 모듈도 따로 장착하고 USB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게 좀 부족할 수 있어요. 요새 다 키보드 마우스도 다 USB를 사용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시는 USB 포트랑 비교해서 제품 구매하실 때 고려사항으로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제 전반적으로 살펴봤고 아까부터 이제 조금 궁금하긴 하죠. 왜냐면 히트싱크가 워낙 귀엽게 생겨가지고 그래서 이제 분해도 상당히 쉬운데 이 히트싱크 분해해가지고 히트싱크가 과연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전원부 구성은 어떻게 생겼는지 조금 분해를 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해를 마쳤어요. 분해를 너무 빨리 했습니다. 왜냐면 이게 끝이에요. 네, 요거 하나만 분해하면 이 보드의 속살을 모두 이렇게 감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히트싱크 구성을 봐야 되는데 이제 사실 단일이기 때문에 뭐 별도의 히트 파이프나 그런 건 전혀 없어요. 이거를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이렇게 복잡하게 생긴 게 일부러 이유 없이 이렇게 만드는 건 아니고 원래 이런 정해진 면적에서 최대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이런 면을 많이 만들어 놔야 방열 효과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히트싱크들이 다 이렇게 생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원부랑 접촉하는 부분을 봐야 되는데 여기 이제 써멀 패드가 2군데 부착이 되어 있잖아요. 안쪽에 있는 써멀 패드는 전원부의 초크랑 맞닿는 부분이고 바깥쪽에 있는 부분은 모스펫이랑 맞닿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 컴퓨터 잘 아시잖아요. 보통 전원부 발열의 핵심은 모스펫에서 일어납니다. 이 모스펫이 얼마나 발열에 민감하냐면 예를 들어서 모스펫의 온도가 110도, 120도 이렇게 치솟는다. 그러면 모스펫 단자가 빵꾸가 날 수도 있어요. 타면서. 그래서 전원부 발열의 핵심은 모스펫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당연히 이 써멀 패드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에이수스 모델 하면서 이제 종종 아쉽다고 지적을 하는 부분이 또 있는데요. 초크랑 맞닿는 부위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초크는 이제 정사각형인데 맞닿는 부위는 한 반밖에 접촉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보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4+2 페이지인데 이 히트싱크가 한쪽에만 있는 이유는 대부분의 발열이 CPU의 전력을 공급하는 4페이지에 할당이 되어 있는데요. 그 4페이지에 해당하는 발열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영역에 히트싱크가 탑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국도 보면 하나, 둘, 셋, 넷. CPU에 공급되는 전원부 발열을 이제 해소하려고 여기에 써멀 패드가 위치하고 있는 거고요. 모스펫도 조금 더 이 써멀 패드가 넓었으면 좋겠습니다. 넓어야 이 모스펫의 전체 면적을 커버할 수가 있는데 전체 면적을 커버하지는 못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은 구성상의 아쉬움이고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라이젠 CPU를 오버클럭 했을 때 그 전원부 온도 자체가 높지 않다고 하면은 사실 뭐 이런 아쉬움이 큰 단점은 될 수 없겠죠. 그래서 구성상의 아쉬움을 말씀드린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히트싱크는 워낙 간단해가지고 이쯤에서 살펴보고 그 다음 보드를 봐야 될 텐데 자, 보드. 네, 보드 보이시죠? 전원부도 이제 간단합니다. 이렇게 기역자 형태로 배치가 되어 있고 제가 아까 4+2 페이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왼쪽에 세로로 정렬된 전원부가 바로 CPU에 전력을 공급하는 전원부 영역입니다. 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이제 모스펫은 일반 모스펫, 그 다음에 캐파시터는 대만의 에이펙
네, AP콘 시리즈인데 AR5K 시리즈 커패시터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대만 에이펙 커패시터가 전통적으로 한 10년 넘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에이수스 보드에 많이 탑재가 되어 왔고, 또 고급형 모델에도 AP콘 시리즈 커패시터를 탑재하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뭐 품질 면에서는 이미 보증된 그런 제품으로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전원부 구성이 강력하거나 히트싱크가 좀 튼실하거나 그런 구성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기본형이고, 우리가 궁금한 건 이런 기본형 모델에서 오버클럭, 메모리 오버까지 했을 때 전원부가 과연 버텨줄 것인지 그거를 저희가 좀 중점적으로 테스트해 봤는데요. 퀘이사전 테스트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다양한 테스트를 좀 준비를 해 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저희가 점검해 본 것이 바로 부스트 클럭입니다. 이 부스트 클럭을 점검을 하는 이유는 이제 보드 자체에서 소비 전력 제한 레벨이 이제 너무 낮거나 그러면 클럭이 큰 폭으로 떨어진 경우가 발생하는데, 먼저 저희가 블렌더 렌더링 툴을 가동했을 때의 양상입니다. 오렌지 색깔이 기본 설정이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 설정은 저희가 수동으로 올코어 4.7기가로 오버클럭을 적용했을 때의 성능입니다. 일단 5800X CPU 기준이고요. 블렌더라는 CPU의 자원을 모두 다 뽑아먹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을 구동했을 때도 평균 클럭이 약 4.6GHz, 정확히 말씀드리면 평균 클럭이 4586.33MHz로 나오는데 이 정도면은 4.6GHz 수준을 유지한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겠죠. 그 다음에 수동 오버클럭, 즉 4.7GHz 고정 상태에서는 당연하지만 모든 제한 사항을 풀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4.7GHz로 꾸준하게 유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4.7GHz 오버클럭은 1.35V 구간이고요. 자, 이제 작업 성능은 이랬는데 그렇다면 게임 구동을 할 때는 어떠냐? 이 부분이 바로 중요한 대목인데요. 게임 구동을 할 때는 상대적으로 작업이나 렌더링 툴을 돌릴 때보다는 CPU 로드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즉 CPU 로드율이 낮다는 거는 전력 여유분이 그만큼 높다는 거고, 전력 여유분이 높다는 거는 조금 더 높은 전압과 클럭을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사이버펑크를 구동할 때 렌더링 툴을 구동했을 때 4.6GHz가 아니라 4.7GHz를 넘어서 순간적으로 4.8에 가까운 그런 클럭을 기록하기도 합니다. 물론 유동폭은 존재합니다만. 그래서 평균 클럭이 약 4600MHz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4.7GHz 오버클럭은 앞선 결과와 마찬가지로 꾸준하게 4.7GHz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만 접근했을 때는 작업 성능이랑 별 차이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실 수도 있지만, 게임을 구동할 때는 순간적으로 CPU 퍼포먼스가 필요할 때도 있고 상대적으로 낮게 필요할 때도 있고, 이렇게 좀 유동폭이 있기 때문에 클럭도 여기에 맞춰서 유동적인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전압인데요. 전압은 우리가 봤던 클럭 주파수와 어느 정도 양상이 비슷합니다. 저희가 4.7GHz 오버 했을 때 인가 전압은 1.35V지만 평균 전압은 1.3V로 나타났고요. 디폴트 전압은 1.338V로 조금 더 높은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본 설정에서는 CPU가 가지고 있는 전압 여유분을 확보한 채로 가동이 되기 때문이고, 이 수동 오버클럭은 우리가 직접 최적화된 전압을 찾고 있기 때문에 클럭 대비 전압이 낮은 그런 특성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소비 전력은 어떻게 차이 나는지 살펴봤는데요. 기본 설정에서는 블렌더 구동 시에 111.8W, 그리고 사이버펑크 구동 시에 69.5W를 소모했습니다. 그 다음에 1.35V라는 전압을 인가했을 때 4.7GHz 오버 상태에서는 블렌더 구동 시 108.43W, 사이버펑크 구동 시 63.22W로 마찬가지로 조금 더 낮은 소비 전력을 기록했습니다. 자, 이제 핵심인데요. 자, 이렇게 풀로드를 걸었을 때 열화상 카메라로 살펴본 전원부 온도는 어떨까 알아봤는데요. 기본 설정에서 최고 온도가 60.1도가 나왔고요. 4.7GHz 오버 상태에서는 59.8도였습니다. 당연한 결과죠. 왜냐하면 수동 오버클럭 했을 때 소비 전력이 더 낮기 때문에 전원부 온도도 조금 더 낮게 나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사이버펑크 구동 시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게임을 구동할 때는 작업을 할 때보다 훨씬 더 낮은 CPU 로드를 보이기 때문에 전원부 온도도 낮아집니다. 기본 상태에서 48도, 오버클럭 상태에서는 46.6도 이렇게 측정이 되었고요. 자, 여러분들 온도를 보셨는데 히트싱크, 히트파이프도 없는 그 간단한 히트싱크로 높아봤자 약 60도대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겉모습만 보고 너무 초라하다, 너무 부실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할 수 있는데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 테스트 결과를 좀 살펴봤고요. 총평으로 넘어갈게요. 네, 저희가 B50M 와이파이 2 모델을 좀 여러모로 살펴봤는데요.
자, 첫 번째로 좀 짚고 넘어갈 게 있죠. 왜 와이파이 2 모델이냐? 기존 모델하고 변경점이 있었습니다. 소소한 변경점이 있었는데 바로 와이파이 모듈의 변경이죠. 기존에는 블루투스 5.1을 지원했지만 이제 5.2를 지원했고 또 모델명 표기 정책도 달라졌습니다. 에이수스가 와이파이 모델에는 이제 괄호 표기법을 썼는데 와이파이 2로 명명하면서 이제 괄호 표기법을 안 쓰고 당당하게 와이파이 모델명을 집어넣고, 개인적으로는 그냥 괄호 없는 게 더 깔끔합니다. 괜히 괄호 넣어가지고 검색할 때도 조금 부산스러운 느낌도 드니까요. 자, 그래서 그런 소소한 변경점이 있었고, 단순히 그런 차이점만 짚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재미가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라이젠 5000 시리즈 이런 보급형 보드를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때는 주로 가장 많이 선택을 받는 CPU가 분명히 라이젠 5 5600S일 겁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이제 상위 모델 5800X를 장착하고도 이 보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조금 간단해 보이는 히트싱크 구성, 이런 것들이 감당이 가능할까, 그런 궁금증을 좀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5800X를 장착해서 조금 온도도 재보고 그렇게 좀 해봤는데요. 결과적으로 당연히 잘 버텨줬다. 그리고 실제로 전원부 온도 자체도 4.7기가 오버 했을 때 약 60도 수준으로 보였기 때문에 여러분들 전원부 후면 온도가 80도, 90도 이 정도 수준이 돼도 사실 별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괜찮겠다. 그렇게 결론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아쉬운 점이 없었냐? 네, 아쉬운 점이 당연히 있었죠. 개인적으로는 포트가 조금 불만이긴 합니다. 네, 아이오 포트9.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내장 그래픽 출력을 다양하게 지원합니다. 일단 DVI도 지원하고 D섭도 지원하고 HDMI도 지원하는 건 좋은데 DP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 그 점은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도 들고요. 물론 HDMI 케이블을 쓰면 되긴 하지만, 그리고 USB 포트가 타입 A밖에 없어요. 타입 A가 이제 6개를 제공하긴 하지만 하나쯤 타입 C를 제공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다양한 기기를 활용하는데 좋지 않았을까, 그 정도 아쉬움이 듭니다. 자, 그래서 마무리를 하면 여러분들이 어차피 마더보드라는 거는 기본적인 기능에 충실하고 그 다음에 어떤 부가적인 기능이나 감성적인 영역 그런 거에 욕심이 없다면 실속을 차리는 것도 지인들 컴퓨터 추천을 해줄 때나 견적을 짤 때 괜찮은 방법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안정성 측면에서 괜찮으니까 이런 보급형 모델들도 충분히 고려할 만하다. 그런 내용을 이번에 ASUS B550M A 와이파이 2 모델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벤치 매뉴얼의 QM 벤치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고요. 네, 오늘은 라이젠 보드를 또 살펴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재밌는 거, 또 다양한 콘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 안녕.